할머니 조심하세요. 오늘 은행에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왜요?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라고 했던가요? 저는 조금씩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일상이요. 단조롭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삶은 제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가 찾아왔어요. 민수는 35살로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직장인이고 지영이는 3년 전에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착한 며느리였죠. 보통은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보는데 평일 대낮에 함께 찾아오다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민수도 가게 안을 둘러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요.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은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오늘따라 말을 더듬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희가 오늘 온 건요. 민수가 입을 열려다 말고 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영이가 대신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많이 불편하시죠? 요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요. 건강? 나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가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긴 했지만 그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요? 68이면 그럴 나이 아닙니까? 어머니, 저희가 함께 살면 어떨까 해서요. 집도 넓은데 방 하나 비워뒀어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함께 살자고요? 아들 부부와?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엄마, 우리도 걱정돼요. 혼자 계시면 뭐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민수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제 자유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여보, 여기 있었네. 민수 부부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은 사위 태훈이었습니다. 38살의 태훈은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편이었죠. 지영이의 오빠인 그는 평소에도 종종 민수네 집에 놀러 온다고 들었어요. 형님,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태훈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이라니 둘이 참 가깝긴 하구나 싶었어요. 아직 고민 중이신 것 같아. 민수가 대답하자 태훈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요즘 독거노인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태훈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왜 사위인 태훈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걸까요? 며느리도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여기 가게도 있고, 가게는 정리하세요. 어머니 나이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사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가게 정리를 하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제안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태훈의 태도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걸까요? 이틀 뒤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태훈과 함께였어요. 엄마 생각해 봤어요? 글쎄 아직은. 제가 말끝을 흐리자 태훈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랑 보험 서류들이요. 그건 왜? 같이 사시면 집안 살림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제가 경제적인 부분은 다 도와드릴게요. 태훈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통장을 왜 관리한다는 걸까요?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타깃으로 하는 금융 사기도 많아요. 제가 회사에서 재무 관련 일하거든요. 전문가가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해요. 태우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마치 거절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말이 맞아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엄청 많잖아요. 민수까지 거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 재산 관리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아들과 사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태훈의 그 지나치게 친절한 미소가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태훈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건강보조식품과 비타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도 함께 있었죠.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마이너스 태훈 올림. 저는 쪽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석연치 않기도 했어요. 그 후로도 태우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가게는 잘 되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며 세심하게 챙겼어요. 민수보다 더 자주 연락이 올 정도였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훈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응, 뭔데? 태훈은 테이블에 앉으며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보험 증권,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다양한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재산 목록이에요. 제가 정리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낸 걸까요? 너 어떻게 이걸? 아, 민수 형이 알려줬어요. 어머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태훈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제 동의도 없이 이런 정보를 넘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보세요. 여기 이 보험은 만기가 다 됐는데 아직 안 찾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어요. 제가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꿔드릴게요. 태우는 능숙하게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게 마치 이미 제 것을 자기 것처럼 다루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건 내가. 어머니,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기만 하시면 돼요. 태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내가 직접 할게. 아직은 내 손으로 관리하고 싶어. 태훈의 얼굴에 순간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웃음이 조금 굳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럼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되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태훈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 말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이는 저와 같은 시장 상인으로 30년 지기 친구였죠. 말순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동거 제안부터 태훈의 지나친 관심까지요. 그래, 그게 좀 이상하긴 하네. 사위가 왜 그렇게까지 나서는지. 말순이도 의아해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언니 조심해. 요즘 세상에 돈 문제는 진짜 가족도 못 믿어. 말순이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과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저는 금고를 열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과 사위를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저를 위한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지. 태훈의 그 지나치게 친절한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내 아들과 사위에게요. 가족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조심하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저는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겼을 뿐이에요. 태훈이 보내준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거절하기엔 민망했거든요. 아침마다 캡슐 2알씩 물과 함께 삼켰어요. 태훈이 쪽지에 적어둔 대로요. 처음 이틀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아침 가게에서 반찬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의자를 붙잡고 앉았죠. 괜찮으세요? 옆 가게 주인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별거 아니야. 저는 손을 저으며 괜찮은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단골 손님 한 분이 김치를 사러 오셨어요. 5,000원짜리 한 통을 사시고 10,000원을 내셨죠. 저는 거스름 돈 5,000원을 드려야 하는데 그만 1,000원짜리 5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거 5,000원 아니에요? 손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1,000원짜리 지폐들을 멍하니 바라봤죠. 5,000원과 1,000원 5장의 차이를 몰랐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아, 미안해요. 제가 깜빡했네. 저는 황급히 5,000원짜리로 바꿔드렸습니다. 손님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표정도 지쳐 보였어요. 정말 내가 늙어가는 걸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다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는데 뭔가 생각이 나서 잠깐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에서 뭘 찾으려고 했는데 정작 뭘 찾으려 했는지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타는 냄새가 났어요. 부엌으로 달려가니 냄비에서 김이 펄펄 나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 증발해서 된장이 바닥에 눌어붙기 직전이었죠. 저는 황급히 불을 끄고 냄비를 치웠습니다. 아이고, 정신 좀 차려라. 저는 제 뺨을 살짝 때리며 정신을 차리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가게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10분이나 찾아 헤맸어요. 알고 보니 제 외투 주머니에 있었죠. 전날 그대로 꽂아둔 거였습니다. 늘 현관 옆 바구니에 두는 게 습관이었는데 말이에요. 점심때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오셔서 말했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주문한 잡채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잡채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잡채 주문을 받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이틀 전에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2시까지 준비해 달라고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주문 메모장을 뒤적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주문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받아 적는 걸 깜빡했나 봐요. 에이, 진짜. 잔치 음식이라 급한 건데. 아주머니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로 그 전화를 받았던 걸까요? 아니면 아예 받지 않은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보내드린 건강식품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응, 먹고 있어. 그거 좋은 거래요. 형님이 직접 알아보고 구한 거니까 꾸준히 드세요. 민수의 말에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 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긴 것 같은데 설마 그게 관련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황당한 생각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약통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겉에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분표를 보니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는 약통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서재 책상 위가 엉망이었어요.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서랍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들어온 걸까요? 현관문을 다시 확인했지만 잠금 장치는 그대로였습니다. 흔적은 없었어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보험 서류가 끼어 있었어요. 계약자 이름은 분명 제 이름이었는데 수익자는 민수와 지영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가입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까먹은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시킨 겁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일이었죠. 저는 급히 휴대폰을 들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해 준 결과 보험은 한 달 전에 정말로 가입되어 있었어요. 계약 진행자는 태운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인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요? 저는 보험 가입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 대리인이 진행하신 건가요? 가족분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갔다 온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달력을 뒤적였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은 뭘 했었는지 확인하려고요. 달력엔 아무 메모도 없었어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텐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보조식품 잘 드시고 계세요? 응, 먹고 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요. 좋아요. 그거 꼭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혹시 안 드신 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챙겨드릴게요. 태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왠지 위협처럼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약통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건강식품이었어요. 하지만 제 본능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 하나를 꺼내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했어요. 나중에 혹시 검사라도 할 수 있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먹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을 맞춰놓고 약을 꺼내는 소리를 내되 실제로는 먹지 않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자 조금씩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기증도 덜했고 기억력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집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꽂혀 있었어요. 겉봉투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뜯어봤죠.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조심하세요. 당신 주변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저는 쪽지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누구한테서 온 걸까요?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엔 바람만 불고 있었어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창문 틈새로 밖을 살펴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쪽지의 글씨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조심하라니, 주변 사람들을 믿지 말라니. 그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새벽 4시쯤 저는 결국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어요. 보험 서류, 통장 사본, 부동산 서류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 찾았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통장 사본 중 하나에 제가 모르는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5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적요란엔 보험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가입한 적 없는 보험의 보험료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누가 제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뜻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으려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틀렸어요. 세 번째에 겨우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니 더 많은 출금 내역이 보였어요. 10만 원, 20만 원씩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총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사라진 거예요. 이럴 수가.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니요. 저는 급히 수첩에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적요 내용까지 빠짐없이 적었어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제 도장을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집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굴 믿어야 할까요? 아니,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한 걸까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직접 은행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누가 그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아침 10시쯤 은행에 도착했어요.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죠. 손에 든 통장이 땀에 젖어 축축해졌어요. 10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구로 갔어요. 창구 직원은 2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명찰에 소라라고 적혀 있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소라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최근 3개월치요.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소라가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던 소라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소라가 뭔가 확인하듯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보험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가입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험료 출금 내역이 있는데요. 소라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거래 내역서 출력해 드릴게요. 소라가 프린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나오는 동안 소라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요. 거래 내역서가 출력되었습니다. 소라가 그걸 제게 건네며 작게 말했어요.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서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어요. 소라가 아까 적었던 그 메모지였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라 소라를 쳐다봤어요. 소라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심각했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와 쪽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창구를 떠나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태훈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태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게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왜 태훈이 여기 있는 걸까요? 아, 그냥 통장 정리하러 왔어. 혼자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같이 왔으면 도와드렸을 텐데. 태훈이 제 가방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치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는 듯이요. 괜찮아. 다 끝났어. 그래도 제가 확인 좀 해드릴게요. 혹시 잘못된 거 없는지요? 태훈이 제 가방에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이제 가봐야 해. 어디 가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태훈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잡았지만 힘이 느껴졌어요.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한 힘이요. 시장에 가야 해. 오후에 손님 많거든. 지금 1시인데 점심은 드셨어요? 태훈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응, 먹고 왔어. 그럼 제가 시장까지 태워드릴게요. 차 바로 앞에 있어요. 태훈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 팔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차에 타는 동안 저는 계속 은행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소라가 창구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우는 운전하면서 가끔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태훈의 질문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사실 약을 먹지 않은 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응, 먹고 있어. 다행이네요. 그거 꼭 드셔야 해요. 어머니 나이에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태훈의 말투엔 뭔가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을 피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태훈이 차에서 내려 제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태훈은 따라왔어요. 가게 앞까지 오자 태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는 게 어때요? 민수 형이랑 지영이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글쎄, 바쁠 것 같은데. 어머니, 가족인데 그렇게 피하시면 섭섭하죠. 태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럼 내일 5시에 모시러 올게요. 태우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가방에서 소라가 준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니 무슨 뜻일까요? 누가 저를 돕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노리는 사람이 여럿이라는 건가요? 오후 3시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소라였어요. 고객님, 저 은행 직원 소라예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응, 괜찮아요. 고객님, 지금 혼자 계세요? 응, 가게에 혼자 있어. 다행이네요. 고객님, 제가 오늘 고객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소라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누군가 고객님 계좌를 조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금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게 누구죠? 고객님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가족 간 금융거래 동의서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제 계좌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동의서에 서명한 적 없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서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2달 전에요. 2달 전이라면
제가 약을 먹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그때요. 고객님, 저 사실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작년에도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할머니셨는데 사위분이 할머니 명의로 대출도 받고 보험도 가입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자신이 서명했는지 기억 못 하신다고 하셔서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치매 진단이라니 그게 바로 제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고객님, 혹시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세요? 소라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요. 그럼 혹시 누군가 고객님께 약을 주진 않았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작년 그 할머니도 사위가 건강식품이라며 약을 줬대요. 먹고 나서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고객님, 지금 당장 그 약 먹지 마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통장 거래 내역, 서류, 약, 뭐든지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가세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 간 일이라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소라의 말에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으죠? 제 기억조차 흐릿한데요. 그리고 고객님 조심하세요. 오늘 은행에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왜요? 고객님을 감시하려고요. 고객님이 뭘 알아내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저는 오싹했습니다. 태훈이 우연히 은행에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소라 씨,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작년에 그 할머니 일로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번엔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수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말이 맞았어요. 가족 간 금융거래 동의서가 등록되어 있다는 건 민수가 관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건강보조식품이었어요. 하지만 이 안에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 말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내일 시간 돼? 왜 무슨 일 있어? 응,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그래, 내일 점심때 우리 집으로 와. 저는 다음날 말순이를 만나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민수와 태훈이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소라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심하라고, 혼자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불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겠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설사 그게 제 아들을 의심하는 일이라 해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약통을 들고 동네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어요. 약사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꼼꼼한 분이셨죠.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약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태훈이 준 건강보조식품통을 내밀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안경을 고쳐 쓰고 라벨을 자세히 살폈어요. 이건 그냥 비타민 종합제네요. 왜요? 뭐가 이상해요? 라벨을 좀 더 자세히 봐주실 수 있나요?
혹시 누가 바꾼 흔적 같은 거 없는지요? 약사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약통을 여러 각도로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발견한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라벨이 두 겹이에요. 밑에 다른 라벨이 있던 걸 위에 덧붙인 것 같아요. 여기 가장자리 보세요. 살짝 들떠 있죠. 약사 선생님이 손톱으로 라벨 끝을 긁어냈습니다. 정말로 아래에 다른 라벨이 있었어요. 하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약이네요. 그것도 꽤 강한 걸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수면제였다니요. 이거 누가 드린 거예요? 사위가요. 어르신,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장애나 인지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어요. 약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거였어요. 선생님, 이거 검사할 수 있나요? 정확히 뭐가 들었는지요. 제가 여기서는 할 수 없고요. 보건소나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정밀 검사를 해줄 거예요. 저는 약통을 꼭 쥐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태훈이 일부러 저한테 수면제를 먹인 겁니다. 제 정신을 흐리게 만들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지금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응, 큰일이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해.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지금 혼자 있어. 저는 말순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오늘은 20분이나 걸렸어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네 대문을 두드리자 금방 문이 열렸어요. 말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는 말순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말순아, 나 정말 큰일 났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태훈의 지나친 관심부터 시작해서 사라진 돈,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보험, 수면제가 든 약까지요. 말순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이거 진짜 심각한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잖아. 가족 간 일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도 신고는 해야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말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경찰이 저를 믿어줄까요? 아들과 사위를 고소하는 엄마의 말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저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친구 집에 왔어. 갑자기요? 오늘 형님이랑 저녁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훈이 오늘 5시에 데리러 온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아, 그게.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말도 자꾸 바뀌고, 약속도 잊어버리시고. 내가 언제 그랬어? 어제도 형님한테 통장 보여달라고 해놓고 갑자기 안 보여주시고, 오늘도 약속 잊어버리시고. 민수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태훈한테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고요? 기억이 안 났어요. 민수야, 엄마 정말로 그런 적 없는데. 엄마 요즘 진짜 걱정돼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병원이라니 무슨 병원을 말하는 걸까요? 무슨 병원? 신경과요.
요즘 엄마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셨어요.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치매 검사라고요? 민수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나 안 아파. 멀쩡해. 엄마 자각이 없으시는 게 더 걱정이에요.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싫어. 나 안 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말순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말순아, 민수까지 그러는 거 들었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진정해, 언니.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말순이가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언니,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지금 가진 거로는 부족해. 어떻게? 그 약 검사 받고, 통장 거래 내역 공식 문서로 받고, 보험 서류도 다 모아. 그리고 녹음기 사. 녹음기? 응. 앞으로 민수나 태훈이랑 대화할 때 다 녹음해. 증거로 쓸 수 있어. 말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4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안에 누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랐어요.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을 살펴보니 소파 쿠션이 조금 비뚤어져 있었어요. 제가 나갈 때는 정리해 놨는데요. 그리고 신발장 옆에 낯선 신발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제가 모아둔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보험 서류 모두요. 이럴 수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는 사이 들어와서 증거를 가져간 겁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태훈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오늘은 못 가. 몸이 안 좋아. 어머니, 약속 잊으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놨는데. 다음에 가. 오늘은 정말 안 돼.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문 열어주세요. 태훈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한참 후에 태훈이 돌아갔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창문과 문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금고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금고 안에 현금과 중요 서류는 무사했어요. 저는 금고에서 비상금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제든 도망갈 수 있게요. 밤 10시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 오늘 왜 안 오셨어요? 민수 오빠랑 오빠가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은 꼭 오세요. 저는 문자를 보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영이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영이도 속고 있는 걸까요? 답장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았거든요. 거실 불을 켜놓고 현관문을 주시하며 잠을 청했어요. 새벽 2시쯤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손잡이를 쳐다봤어요.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가놨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멎었어요. 누군가 포기하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시 소리가 날까 봐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나는 미친 게 아니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건 그들이야. 나는 정상이야. 하지만 그 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가끔은 저도 헷갈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건지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상입니다. 약을 끊은 후로 머리가 맑아졌고 기억도 돌아왔어요. 저를 미치게 만들려는 건 그들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설사 아무도 저를 믿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아침 7시 저는 은행 직원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어요. 소라 씨, 저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어젯밤에 누가 우리 집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서류들도 다 없어졌고요. 전화 너머로 소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그 집을 떠나세요. 뭐라고요? 위험해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제가 은행 시스템을 확인했는데 누군가 또 어머니 계좌를 조회했어요.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라면 제가 문소리를 들은 직후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경찰 쪽에 아는 분이 있어요. 연결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소라 씨. 전화를 끊고 저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금고에서 꺼낸 비상금을 가방에 넣었어요. 태훈이 준 약도 챙겼습니다. 증거로 써야 하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닫고 안에서 숨죽였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태훈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왜 온 걸까요? 어머니, 저예요. 아침 챙겨드리려고 왔어요. 태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요.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태훈이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태훈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세요. 집에는 계신 것 같은데요. 태훈이 민수와 통화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다려 볼게요. 전화를 끊은 태훈은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0분이었어요. 태훈이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밖에 있었어요. 가끔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어젯밤에 전화도 안 받으시고. 태훈의 목소리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9시쯤 복도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수와 지영이,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안 나오시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 열어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태훈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 나가야 한다고요. 저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4명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걱정했잖아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나 나가야 해. 어디를요? 저희가 모시러 온 건데요. 태훈이 제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 검진 예약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느 병원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태훈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요즘 많이 불안정하시잖아요. 태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어요. 손 떼요. 엄마, 우리가 같이 가요. 무슨 검진인지도 모르고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민수도 다가왔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닫힌 버튼을 연타했지만 태훈이 손을 넣어 막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태훈과 민수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밀렸어요. 지영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판만 쳐다봤어요. 8층, 7층, 6층,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뛰어나갔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기다려요. 민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와 큰 길로 뛰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태훈이 뒤쫓아왔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어요. 길 건너편에 택시가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빨리 출발해 주세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곧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태훈과 민수가 길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일단 시장으로 가주세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시장에 도착해 말순이 가게로 갔습니다. 말순이는 깜짝 놀라며 저를 맞았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말순아, 나 좀 숨겨줘. 제발. 저는 말순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말순이가 저를 안쪽 창고로 데려갔어요. 여기 있어. 내가 밖에서 지킬게. 저는 창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말순이가 창고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언니, 민수가 왔어. 언니 찾는다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못 봤다고 해줘. 알았어. 말순이가 나갔습니다.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응, 오늘 안 봤는데. 정말요?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글쎄, 나도 아침부터 계속 여기 있었는데 못 봤어. 한참 후에 민수가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갔어. 근데 언니,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여기 좀 있어도 돼? 당연하지. 우리 집에서 자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집이라면 안전할 거예요. 오후 2시쯤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친구 집에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경찰 쪽에 연락했어요. 내일 2시에 경찰서로 오시면 형사님이 면담해 주신대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니,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주민센터요? 네, 거기서 어머니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치매 의심 서류가 제출되어 있을 수도 있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 의심 서류라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말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나 주민센터 가봐야 해. 지금 위험하지 않아? 확인해야 해. 뭐가 제출되어 있는지. 말순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주민센터에 도착해 민원실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제 명의로 제출된 서류가 있는지 물었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전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네요. 치매 의심 환자 복지 신청 서류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치매 환자로 등록한 거예요. 누가 제출했어요? 며느리분이요. 성함이 이지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이까지요. 그렇다면 지영이도 이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이해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 할게요. 저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지만 끝까지 썼어요. 주민센터를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태훈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태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이건 나랑 상관없어. 상관없긴요. 어머니 건강 관련 서류를 취소하셨다면서요? 태훈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민센터에서 연락한 걸까요? 내 서류니까 내가 취소하는 거지.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태훈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손대지 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 말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아, 하라는 대로 손 떼. 아줌마는 누구세요? 친구야. 뭐가 문제야? 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자 표정을 다시 정리했어요. 오늘은 넘어가죠. 하지만 어머니, 내일 병원 가셔야 해요. 꼭이요. 태훈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언니, 빨리 가자.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어요. 말순이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이제 경찰한테 가야 해. 더 늦으면 위험해. 말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일 경찰을 만나서 모든 걸 이야기해야 해요. 증거를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날 밤 말순이네 집 작은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무섭게 들렸어요.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길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내일 경찰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말순이네 집 작은 부엌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젯밤 봤던 검은 차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언니, 잠은 잤어? 말순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와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 때문에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응, 좀 잤어. 미안해, 말순아. 너까지 힘들게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말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차가운 상황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오늘 2시에 경찰서 가야 하잖아.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아침을 먹고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15통, 태훈에게서 8통, 지영이에게서 5통이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어머니, 걱정됩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엄마, 제발 답장 좀 해주세요. 저는 문자들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들이 정말 저를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통제하려는 걸까요? 언니, 휴대폰 꺼. 위치 추적될 수도 있어. 말순이의 말에 저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러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말순이가 시장에 나가야 한다며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문 옆에 앉았어요.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때 낯익은 차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태훈의 차였어요. 저는 재빨리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차에서 태훈이 내렸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를 찾는 게 분명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태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민수와 함께였어요.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골목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저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죽였어요. 한참 후에 그들이 떠나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오쯤 말순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이거 봐. 말순이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역 소식란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어요. 60대 여성 실종, 가족들 수소문 중. 기사에는 제 사진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번호였어요. 실종이라니. 나 도망친 거지 실종이 아니야. 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정신이 이상해서 집을 나갔다고 소문 내려는 거지. 말순이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빨리 경찰서 가자. 더 늦으면 안 돼. 오후 1시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소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형사가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 이쪽은 강 형사님이세요. 제 친구 오빠이시기도 하고요. 소라가 소개했습니다. 강 형사는 날카로운 눈매에 진중한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시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태훈의 지나친 관심, 사라진 돈, 수면제가 섞인 약, 치매 서류 제출까지요. 강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약이 있어요. 라벨이 바뀐 거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요. 저는 가방에서 약통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 형사가 약통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정밀 분석해야겠네요. 며칠 걸릴 겁니다. 그동안 저는 어떡하죠?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혹시 다른 친척 집이나 아는 분 댁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이네 집 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일단은 지금 계신 곳에 계시되 외출은 자제하세요. 그리고 이거 드릴게요. 강 형사가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사위분이나 아드님과 대화할 일이 있으면 모두 녹음하세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강 형사가 명함을 주었습니다. 위급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언니,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말순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증거 분석에 며칠이 걸린다는데 그동안 태훈과 민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말순이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마다 태훈의 차 같았어요. 오후 4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이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말순이를 쳐다봤어요. 누구야? 말순이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고개를 저었어요. 택배예요. 언니 이름으로 왔는데. 받지 마. 알았어. 말순이가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주소라고 나오는데요. 택배 기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보낸 걸까요? 보낸 사람이 누군데요? 이태훈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순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택배 기사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찝찝함이 남았어요. 언니, 여기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 누가 알려줬을까?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밤 9시쯤 말순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수상했어요. 10분 후에 말순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언니, 밖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 담배 피우는 척하면서 이 집을 계속 쳐다봐. 어떻게 생겼어? 30대 남자. 키가 크고. 태훈 또래의 남자라니. 혹시 태훈이 보낸 사람일까요? 말순아, 우리 경찰 불러야 할 것 같아. 그래, 내가 전화할게. 말순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분 후에 순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 2명이 왔습니다. 밖을 확인하고 돌아온 그들의 말에 따르면 수상한 사람은 이미 사라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 여기서 담배를 피웠던 흔적은 있네요. 조심하세요. 경찰관들이 떠난 후 우리는 모든 문과 창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언니, 오늘 밤은 둘이 한 방에서 자자. 응, 그러자. 우리는 거실 불을 켜놓고 말순이 방에 함께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1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긁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말순이를 깨웠습니다. 말순아, 밖에서 소리 안 들려? 말순이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소리가 났어요. 창문 쪽이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살펴보니 누군가 밖에서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경찰 불러. 말순이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소리가 멎었습니다. 누군가 도망간 것 같았어요. 이번에 온 경찰관은 진지하게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단순 장난이 아니네요. CCTV 설치를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누가 당신들을 노리고 있다면 신변보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저는 말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말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계좌 거래 내역을 더 깊이 조사했어요. 뭔가 나왔어? 네, 태훈 씨 명의 계좌로 돈이 여러 번 이체되어 있어요. 총 800만 원이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 계좌도 태훈 씨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00만 원이나요? 이거 강 형사님께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증거예요. 고마워요, 소라 씨.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쌓이고 있어요. 약 분석 결과만 나오면 태훈을 고소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태훈이 먼저 움직이면 어쩌죠? 저는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제든 녹음할 수 있게요. 언니, 우리 CCTV 달자. 나한테 아는 사람 있어. 그래, 고마워. 오후에 기사님이 와서 현관과 창문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누가 오면 바로 알 수 있어.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누가 몰래 오는 건 막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태훈과 민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제가 가진 증거를 없애려 할 겁니다. 저는 가방 속 약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증거였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결국 진실은 내가 밝혀야 해.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숨어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건가요? 지금 갈게요. 저는 말순이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강 형사 사무실에 들어가자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게 분석 보고서입니다. 강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약에는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일반 용량의 2배나 되는 양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배요? 네, 이 정도 양을 장기 복용하면 심각한 기억력 장애와 인지 기능 저하가 옵니다. 최악의 경우 영구적인 손상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강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기를 입증해야 해요. 왜 태훈 씨가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요. 돈 때문이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험 서류나 재산 이전 서류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서류들은 이미 사라졌어요. 누군가 제 집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집에 한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 집에 간다는 게요. 하지만 증거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오전 11시, 우리는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 형사가 먼저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들어가시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칠 동안 비워둔 집 특유의 스산함이 느껴졌어요. 서재부터 확인해 볼게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숨겨둔 곳이 또 있나요?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침실 옷장에 금고가 있어요.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금고는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현금과 몇 가지 서류가 있었어요.
남편의 사망 진단서, 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오래된 통장 몇 개요. 이것들 가져가세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강 형사가 뭔가 발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서랍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강 형사가 책상 서랍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서랍 밑바닥에 얇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봉투를 떼어내 열어보니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계약자는 제 이름이고 수익자는 태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찍어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증거를 남겨둔 거예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2달 전이었습니다. 이거 결정적인 증거네요. 강 형사가 사진을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더 찾아볼까요? 우리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재, 침실, 거실, 부엌까지요. 그러다 부엌 찬장 뒤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태운의 명함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누군가의 전화번호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김 변호사 마이너스 유언장 작성 상담. 유언장이라니요. 저는 유언장을 쓴 적이 없었어요. 이거 확인해 봐야겠네요. 강 형사가 명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강 형사를 쳐다봤어요. 누군가 왔어요. 강 형사가 제 뒤로 숨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놓고 밖을 지켜봤어요. 현관으로 들어온 사람은 태운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태운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서재로 갔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 태운이 혼잣말을 하며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강 형사가 제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태운이 서재를 뒤지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님. 민수였나 봅니다.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어머니가 이미 가져가신 것 같아요. 태운의 목소리가 초조해졌습니다. 네, 알아요. 빨리 처리해야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신고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보험금은 다음 달에 나온대요. 그때까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면 돼요. 보험금이라니요. 무슨 보험금을 말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찾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태운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서재에 서 있더니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들으셨죠? 저거 결정적인 증거예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못했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들었으니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화 기록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태운이 돌아올까봐 두려웠어요.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태운 씨를 본격적으로 조사해야겠어요. 신원 조회부터 해볼게요. 뭘 찾으실 건데요? 전과 기록이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처음이 아니거든요. 오후 3시쯤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운 씨 신원을 조회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이 사람 전에 결혼한 적이 2번 있어요. 2번이요? 네, 그런데 2번 다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3년 전, 또 한 분은 5년 전에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사인이 노안이나 지병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뭔데요? 둘 다 사망 한 달 전에 큰 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태훈 씨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태훈이 전에도 이런 짓을 했다니요. 어머니,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태훈 씨는 연쇄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제가 태훈 씨 체포 영장을 신청할게요. 증거는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말순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말순이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언니,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야. 언니를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 응, 나도 이제 알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이런 끔찍한 본성이 숨어 있었다니요. 새벽 2시쯤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집 앞에 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집 앞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제가 순찰차를 보낼게요. 문 잠그고 계세요. 10분 후에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체포 영장이 발부됐어요. 정말요? 네, 오늘 오후에 태훈 씨를 체포할 겁니다. 그리고 민수 씨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나는 건가요? 어머니, 혹시 태훈 씨나 민수 씨한테 연락 오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태훈이 마지막으로 뭔가를 시도할 것 같았어요. 오후 1시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강 형사의 말을 떠올리며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제발 한 번만 만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한테 속았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야, 너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잖아. 아니에요, 엄마. 저는 형님이 엄마 건강 챙겨준다고만 알았어요.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럼 내 돈은 왜 빼간 거야? 민수가 한참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투자하면 돈을 불려준다고 했어요. 저도 엄마 몰래 제 돈도 맡겼어요. 그런데 다 사기였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녹음 파일을 강 형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거예요. 오후 4시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훈 씨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곧 뵙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 안도,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언니, 끝났어. 이제 끝났어. 말순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끔찍한 계획으로부터요.
태훈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순이네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제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강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경찰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말순이네 거실에 앉았습니다. 강 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태훈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어머니께 수면제를 먹인 것,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 보험을 임의로 가입시킨 것 모두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전 장모님들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사인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요. 그분들도 저처럼 당하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훈 씨가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여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만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민수는요? 강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일부 공모 혐의가 있어요. 태훈 씨의 지시로 어머니 계좌를 관리했고 치매 서류 제출에도 동의했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저를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태훈 씨에게 속은 면도 있어요. 태훈 씨가 투자 명목으로 민수 씨 돈도 수백만 원 사기쳤거든요.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던데요. 아직은 싫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될 거예요. 어머니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강 형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언니, 이제 정말 끝났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응, 고마워.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말순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집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언니, 내가 먼저 들어갈까? 아니, 내가 할게.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제가 떠났을 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구석에서 태훈이 약을 건넸고, 저 책상에서 서류를 뒤졌고, 저 방에서 저는 밤새 두려움에 떨었죠. 언니, 이사 가는 게 어때? 여기 있으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말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산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 이사 갈까 봐. 그날 저녁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요. 일주일 후 집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민수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가족 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들. 모든 게 아련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순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다 가져갈 거야.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니까. 새 집은 시장에서 가까운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짐을 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소라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새집 축하드려요. 고마워, 소라야. 내 덕분에 살았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라는 은행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고객을 도운 공로로요. 어머니, 앞으로 은행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럴게. 정말 고마워. 소라가 돌아간 후 저는 새 집 베란다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 있던 제 반찬 가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문을 닫아놨더니 단골 손님들이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냉장고며 진열대며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옆 가게 주인 아줌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좀 일이 있어서.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많이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가게를 정리하다 보니 예전의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40년 가까이 일한 곳이에요. 제 삶의 터전이었죠. 오후 2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진짜 오래간만이네.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시 여니까 좋네. 김치 한 통 주세요. 저는 김치를 담아드리며 웃었습니다.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민수였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너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형님한테 속았어요. 엄마 돈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나눠준다고 했어요. 저도 제 돈 400만 원을 맡겼는데 다 잃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변명이 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요. 하지만 너는 내 계좌를 몰래 뒤지고 치매 서류에 동의했잖아. 형님이 엄마 복지 혜택 받으시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는 내 엄마를 믿지 않았잖아. 내가 이상하다고 치매 검사 받으라고 했잖아. 그건 형님이 계속 그렇게 말해서요. 엄마가 기억력이 안 좋아지신다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그래도 너는 내 편이 아니었어. 그게 제일 아파. 저는 민수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며칠 후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민수 씨는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태훈 씨에게 속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요.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용서하시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아침이 되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민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재판 끝나고 생각해 볼게요.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서 제가 겪은 일을 증언했어요. 태우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태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이용했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놀았어요. 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쳤어요. 그 죗값을 제대로 치르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태우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민수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민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저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 연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천천히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 당장은 너희를 볼 수 없어.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두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말순이가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힘들었지? 응, 하지만 끝났어. 이제 정말로 끝났어. 우리는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가게 앞에 서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저는 가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새 집 베란다에 섰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여보, 나 잘 살아냈어. 저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야.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생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도 늘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인생사연통이었습니다.